자, 이제 세 번째 강연인데요. 이장우 업루트 컴퍼니 대표님께서 미래 화폐 전쟁,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와 투자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이장우 대표님은 현재 한양대학교 글로벌 기업가센터 겸임 교수이자 한국회계학회 가상자산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 적립식 투자 서비스인 비트 시어빙을 운영하는 업루트 컴퍼니의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힘찬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업루트 컴퍼니 이장우이고요. 네, 미래화폐 전쟁이라고 쓰고 사실 이제 달러 패권에 대한 진화 그리고 이제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할 텐데요. 결국 본질적인 얘기는 뭐냐면 미래 디지털 금융의 어떤 표준을 어떻게 선점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앞에 두 분처럼 당연히 너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앞에 잘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한양대학교에서 학생들 블록체인을 좀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업루트 컴퍼니를 또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2024년도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요. 굉장히 격변의 시간을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 디지털 자산이 약간 이제 같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지지도가 뭐 떨어지고 정치적 리스크가 있으면 왜 디지털 자산이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같이 가는 연계 흐름이 2024년부터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2024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이제 비축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으로 시작을 했고요. 대선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 행정 명령에서 그 초크 포인트 2.0이라고 하는 것을 종료를 했거든요. 이게 디뱅킹인데 미국에서도 암호화폐 업체들이 있고 기존 금융권이 있는데 기존 금융권들이 암호화폐 업체의 계좌들을 정지시킨다든지 개설해 주지 않는다든지 연결고리를 끊는 작업들을 바이든 정권에서 했었거든요. 그거를 먼저 처음으로 종료를 하는 액션을 했고 그리고 또 다른 행정명령을 통해서 전략적 비트코인에 대한 준비금을 공식적으로 설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죠.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양당의 지지로 통과가 됐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민간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이제 공식적으로 허용이 된 거죠. 이런 흐름들을 보면 우리가 단순히 이제 디지털 자산이 짧게 투자하고 투기처럼 접근하고 이런 걸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이거를 달러 패권을 연장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약간 이 흐름들을 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엊그제 그 미국 안보 전략 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요. 이 보고서에는 결국은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디지털 금융에 대한 패권 그리고 에너지 주권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다뤄져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비트코인이라는 얘기도 없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얘기도 없지만 그것들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채굴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어떤 이제 디지털 달러의 확장 그리고 에너지를 더 강하게 확장시키기 위한 비트코인 채굴 전략들이 이 행간에는 이걸 하기 위한 방법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보면 결국은 그 신뢰의 붕괴죠. 그러니까 세계화 시대는 끝났고 신뢰체가 붕괴되고 있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도래하고 있는 거죠. 이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는 거는 결국은 국가 간의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 어떤 하나의 세상. 우리가 2021년도에 그 피터 자이안이라는 분이 각자 도생의 세계화 지정학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면서 거기서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그게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국가안보 보고서를 통해서 마치 공식적으로 어나운스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자산들과 무엇을 좀 주목해야 될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결국은 기존의 우리의 금융체계나 자산들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간의 신뢰가 담보되는 환경 위에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금융 자산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이제 신뢰 위협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해지는 자산은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내추럴 에셋, 그러니까 중립적 자산의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이나 어떤 기관의 신뢰나 법적의 약속에 의존하지 않고도 기본적으로 누구도 임의로 통제하거나 검열할 수 없는 자산. 그런 자산을 과거에 뭐가 그 역할을 했냐면 금이 그런 역할을 했죠. 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000년 역사의 신뢰를 가진, 근데 그게 디지털 세상에서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동하고 있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금융을 할 때 디지털 금융상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는데요. 그 어떤 중립적 디지털 금융의 인프라를 하기 위한 하나의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도 이더리움이라는 자산이 그 자리를 차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중립적 자산이 되게 중요해지는데, 그 중립적 자산이 전통적인 중립적 자산과 이 디지털 세상에서의 중립적 자산이 나눠지고,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과 이더리움이라는 자산의 주목도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년 전망을 하는데 과거 2년, 그러니까 올해를 포함해서요, 살짝 복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런 맥락에서 작년과 올해를 좀 보면 이 흐름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이제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됐죠. 결국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이 제도권의 자산이 됐던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반응이 있었냐면, 사실 시장이 이런 흐름들을 보고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장 후 7주 만에 100억 달러 AUM을 돌파했는데요. 그게 금 ETF가 3년 만에 도달한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금 ETF보다 20배가 빨랐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 있는 건 뭐냐면, 블랙락이라고 하는 이제 운용사의 내부에 보면 IBIT라고 하는 비트코인 ETF가 있고, 또 21년 된 금 ETF IAU라는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는 이제 2년 차죠, 2년 차. 이미 IAU 21년 차 된 IAU의 그 AUM 680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월가가 이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런 주요한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은 첫 번째 2024년이 이제 어떤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어떤 제도화라고 본다면, 2025년도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달러를 토큰화한 이 자산의 제도화가 된 원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스테이블 코인은 202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발행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규제와 압박과 또는 기소와 그리고 형량을 때리고 벌금을 많이 매기고 이랬던 게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입니다. 근데 2024년부터 완전히 기조가 좀 바뀌기 시작을 했죠. 요 스테이블 코인의 법안인 지네어스 액트가 통과가 됐는데, 올해 보시면 2024 올해 초에 1,900억 달러 정도 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지금 한 3,100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한 67%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요거를 그 미국의 이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냐면 2030년까지 현재 10배인 한 3조 달러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은 그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의 어떤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디지털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암호화폐들이 주로 거래되는 이 세상에서의 유동성이 한 향후 2030년도까지 현재보다 10배 정도 성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아까 여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 스캇 베센트의 한 단어로 볼 수 있는데요. 미국 국채의 강력한 수요가 스테이블 코인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게 한 문장으로 설명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지금 USDT라고 하는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가 테더 회사인데요. 이 테더 회사가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규모가 G7 국가인 독일이 보유하고 있는 규모를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한 테더는 한 1,3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서클이라는 회사는 또 한국의 또 소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한 회사들이긴 한데 2위인데 6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미 국채의 수요로서 가고 있는데,
저는 스테이블 코인을 세 가지 그 측면으로 보는데, 하나는 표면으로 보이는 것은 결제 혁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의 유용성을 이해하게 된 부분이긴 하죠. 그 이면에는 그 미국의 부채를 사주는 가장 큰 손이 될 수 있는 주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국채를 사주는 수요인 거죠. 그 이면에는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뭐냐면 이 비트코인과 같은 성격의 네트워크에 달러라고 하는 특성을 입힌 거거든요. 국가의 자본 통제를 무력화시키는 하나의 트로이의 목마 같은 존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미국은 약달러를 원하는데요. 다른 국가가 더 약달러를 만드는 자본 통제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중국부터 해서 등등의 국가들이죠.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을 거고요. 이런 자본 통제를 통해서 자국의 환율을 의도적으로 낮춰서 관리하던 국가들에게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큰 하나의 무기와 같은 존재로 다가올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본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하나의 디지털 금융 시장을 장악하는 어떤 무기와 같은 모습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2026년에 대한 이제 전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디지털 자산 시장이라고 하면 그 4년 주기 그 반감기 사이클, 그러니까 4년 안에 폭등과 폭락이 있어서 이거 폭등할 때 팔고 폭락할 때 사야지, 이런 이제 투자 전략들이 나오고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익숙하겠죠. 근데 그 4년 주기, 그 반감기 사이클의 종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밑에 그래프로 보시면 2017, 16, 17년도 한 3년 정도 꾸준히 오르고 2018년도 폭락을 하고요. 2020, 21, 22, 2019, 20, 21 3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고 2022년도에 또 폭락을 하고, 요런 이제 4년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지금 2023, 4, 5를 보면 폭등이라는 게 존재를 하지 않고 어떤 약간 특정 구간을 횡보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바뀌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수급 주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 중심의 투자에서 기관이 참여한 하나의 주체로 바뀐 면이 크게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게 알고 보면 4년 주기 반감기 사이클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다시 자세히 보면 유동성 사이클과도 굉장히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비트코인이 하락한 건 2022년도에 하락한 게 반감기로부터 2년 이후이기도 하지만 그 두 가지 시기에 금리가 굉장히 인상되고 양적 긴축이 시작한 해기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4년 주기 반감기에선 내년이 하락이 와야 되는 시기이긴 한데요. 이런 매크로 금융 환경, 금리 내년 인하 사이클에 들어간 환경, 그리고 QT가 종료가 됐죠. 그리고 내년에는 그러니까 양쪽 완화가 오히려 될 수 있는 환경, 이런 두 가지 환경들을 본다면 분명히 이 사이클은 바뀌면서 기관 주도의 좀 안정적인 그 우상향을 해 나가는 이런 이제 슈퍼 사이클로의 전환을 오히려 우리는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주도 테마들이 ICO, 디파이, 탈중앙금융 이런 것들이 주도 섹터로 해서 이끌어 왔는데요. 이번 시장에서의 성장을 보면 비트코인 ETF, 제도권, 그리고 DAT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래티지나 뭐 일본의 메타플래닛 같은 기업인데 이 디지털 자산을 기업의 재무 전략으로 하는 기업이거든요. 이런 기업의 탄생들, 그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 어떤 주체들의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제 어떤 안정적인 우상향의 어떤 슈퍼 사이클을 더 전망하는 어떤 근간에는 그걸 받쳐주는 하나의 부분에는 규제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사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니어스 액트로 인해서 그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적으로 발행할 수 있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미 국채를, 단기 국채를 보유해야 한다라는 이런 이제 법안이 형성된과 동시에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요건 양당의 지지로 어떤 미국의 국가 안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빠르게 통과된 케이스이고요. 내년이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할 법안 같은 경우는 클리어리티 액트라고 해서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법입니다. 여기는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건 현재 이제 하원은 통과했고요. 상원에 좀 계류 중인데, 저 법안이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냐면, 디지털 자산을 이걸 상품으로 분류할 거냐,
증권으로 분류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명확성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지금 디지털 자산이 이거 증권성 이슈가 있고 하다 보니까 미국의 기관들이 이 자산을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를 할 때도 증권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비즈니스를 하지 못하는 이슈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클리어리티 액트가 통과가 되면 이 자산은 증권이다. 이 디지털 자산은 이제 상품이다. 이 증권이면 SEC에서 관할하고 상품이면 CFTC에서 관할하겠죠. 그럼 상품이라서 CFTC에서 관할하면 조금 더 유연하게 비즈니스를 많이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는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거. 그 기준이 되는 거는 어느 정도 탈중앙화 됐냐, 이 부분에 따라서 나뉩니다. 어쨌건 그 세부 내용은 뭐 지금에서 중요하지 않긴 하지만 내년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법안이 될 거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때 가장 이슈가 좀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제 비트코인 액트라고 하는 미국 재무부가 비트코인을 100만 개 정도로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건 양당 모두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게 만약에 어느 정도 진척도가 나온다면 아마 이 시장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유의미한 흐름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 법안은 결국은 뭐냐면 미국이 무슨 돈으로 살 거냐,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금의 가치를 재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이제 저 수량 정도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서 국가의 전략 자산을 해야 된다. 이 법안이고요.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발의를 했고 현재는 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큰 법안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6년도에서 뭐 사이클의 변화, 그리고 규제 명확화, 세 번째는 이제 RWA인데 결국은 이제 자산이 제도화됐고 돈이 제도화됐고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 결국 실물 자산이 따라오는데요. RWA라고 한 이제 리얼 월드 에셋의 시장의 확장입니다. 요거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신 분은 이제 블랙락의 이제 레리 핑크 이제 회장님이시죠. 모든 자산은 토큰화 된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BIS에서도 25년 연차 보고서에서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토큰화는 기존 금융을 개선도 하고 새로운 것을 가능하게 하는 다음 단계의 진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결국 블록체인 기술을 비즈니스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어디에 적용하는 게 가장 좋냐?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을 뭐 여러 가지 적용한 대부분의 적용점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결국 분산 원장이기 때문에 느려지고 좀 불편해지고 수수료도 많이 들거든요. 근데 블록체인 기술을 이 토큰화 하는데 적용을 하게 되면 빨라지고 편해지고 값이 싸집니다. 뭐 이런 특징 때문에 결국 블록체인이 가장 잘 어울리는 영역은 이 토큰화 영역입니다. 토큰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토큰화된 게 많이 사용하는 게 그게 뭐죠? 그게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죠. 달러라고 하는 자산을 토큰화한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이 토큰화 시장이 굉장히 커질 텐데, 근데 저걸 좀 구분해서 좀 봐야 되는 거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뭐 실물 자산을 토큰화 되니까 이제 2026년도에 막상 내년부터 우리가 부동산을 쪼개서 토큰한 거를 뭐 살 수 있을 것 같고, 미술품을 쪼개서 토큰한 걸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대중화의 시기는 조금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저건 투자계약증권이고 제도화가 받쳐주는 좀 시간의 흐름이 좀 필요하거든요. 실제로도 현재 그 RWA 토큰화된 시장의 그 발행된 규모를 보면 85%는 금융자산이고요. 10%가 금과 같은 이제 커뮤니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뭐 하드에셋, 부동산, 뭐 미술품 이런 것들을 하는 게 5%로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현재 기존 금융자산을 토큰화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이제 그 미국의 국채를 토큰화한 것 이런 것이 있어서 결국 내년에는 이거 기관들이 국채나 펀드 같은 것을 토큰화하는 약간 유동성을 효율화하는 이런 관점에 기관 주도의 인프라가 확장되는 시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RWA 인프라가 확장되는 시기에 어떤 자산이 좀 더 주목을 받을 거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도 전망을 이전에 RWA에 이어져서 본다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이더리움이라는 자산의 어떤 재평가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이유는
이더리움은 기존에는 우리가 알트코인 대장 이렇게 좀 불렸죠. 알트코인이라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 이외의 자산 다 알트코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지난번 고점에서부터의 흐름을 보면 21년 비트코인 한 80% 넘게 성장하는 동안 이더리움은 26% 하락했거든요. 이게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자산이 현재에 처한 하나의 그 위치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더리움이라는 자산이 결국은 여기 현재 보면 우리가 가장 앞으로 5년 내 10배가 커질 스테이블 코인을 한 53% 정도가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발행을 하고요. 그리고 RWA, 방금 얘기 드렸던 이 리얼월드 에셋 시장의 85%가 이더리움 위에서 발행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더리움을 성격을 알트코인 대장이 아니라 그 스테이블 코인과 RWA, 그러니까 토큰화한 자산이 유통이 되는 거대한 디지털 금융 플랫폼의 하나로 보는 게 더 정확한 시선인 것 같고요. 이런 면에서 이더리움의 미래에 대한 좀 더 긍정적인 뷰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세 가지입니다. 이더리움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기관들이. 첫 번째는 결국 이게 신뢰 유동성과 중립성인데 신뢰는 결국 보안성이고요. 한 번 또 멈추지 않는 그 보안성. 그리고 유동성 네트워크는 이미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올라와 있는 스테이블 코인과 다양한 디파이 어플리케이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기반 위에서 자산을 발행을 하면 머니레고처럼 다양한 디파이 서비스를 결합해서 쓸 수 있는 환경들이 이미 주어졌다고 하는 이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1, 2번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저는 3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게 중립적 인프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아까 제가 가장 맨 처음에 얘기했던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해지는 성격들 중립적 인프라,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공공재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결국 구글도 최근에 뭐 자체 블록체인을 한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그런 구글이 자체 블록체인을 하든 뭐 메타가 하든 아마존이 하든 결국 상호 보완적인 성격으로 상호 운용적인 성격으로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을 같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 이런 환경들이 주어질 거기 때문에 이 자산에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그럼 비트코인은 뭐냐? 비트코인은 이제 궁극의 디지털화된 담보 자산으로 더 위치를 공고히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속성, 앞으로의 속성은 결국 디지털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담보 자산으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JP 모건이나 이제 골드만삭스나 주요 미국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을 현물 비트코인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이런 담보 자산의 성격의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간 이유도 이것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 한국도 이후에 좀 제도화가 좀 되고 나면 기존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담보 자산으로 활용한 여러 가지 뭐 대출부터 해서 구조화 상품들 이런 것들을 출시한 흐름으로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내년 전망을 봤을 때 사이클의 변화가 있고요. 개인이 주도했던 4년 주기의 반감기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기관이 좀 주도를 하는 새로운 형태의 안정된 우상향을 만들어가는 슈퍼사이클을 좀 전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지위가 격상되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가치 저장을 하는 디지털 금을 좀 넘어서가지고 어떤 무결점의 담보 자산, 또 국가가 비축하는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디지털 인프라의 표준으로 이더리움이 자리를 잡아서 더욱더 새 금융기관들이 금융 시스템을 설계하는 그런 레이어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2024년 5년도를 좀 보면서 2026년도를 좀 전망을 좀 해봤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주식은 굉장히 또 크고 내년 전망도 많았고, 우리 부동산은 10년 뒤를 바라봐야 된다고 했지만, 저 역시 이제 디지털 자산이 우리 어떤 면에서는 막 단기 투자로 하기 너무 적합한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디지털 자산도 사실은 긴 흐름을 보고 이게 어떤 위치에서 지정학적인 역할을 하는지까지 바라본다면 이 자산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